잠깐 기다릴게요. 혹시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공유가 안 되네. 음, 지금 갑자기 공유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잉, 어, 아까 전에 미리 테스트했을 때 됐었는데 지금 이게 공유가 안 돼서 혹시 앱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금방.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관리자님 혹시 같이 계신가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이게 공유가 잘 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공유가 안 되거든요. 권한 설정이 뭐가 따로 된 게 있을까요? 지금 제 이야기 다른 분들은 다 들리시긴 하죠? 네. 음, 이상하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음, 음, 신기하네.
죄송해요. 이게 앱 자체가 그냥 튕겨버려서, 잠깐만요. 네, 이제 됐네요. 이게 앱이 오류가 좀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 잘 보이시죠? 네, 아마 보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어제 배운 내용들에 더불어서 어제 배운 내용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조금 조금씩 내용들이 뭔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비전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이 비전이라는 서비스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하는 서비스 전체의 범주 안에서 얘를 또 이번에는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비전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좀 추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말씀드렸던 이제 NLP. NLP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를 통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적으로 뭐 챗봇 서비스죠. 예, 챗봇 서비스의 어떤 서비스 기능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제도 저희가 약간 예외적으로 뭔가 이 어떤 약간 좀 되게 예외적으로 진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배경이 필요해야만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었잖아요. 오늘도 약간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거는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기보단 그냥 애저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뭐 끝까지 답할 이유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전 워크로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올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전에는 어제 뭐 되게 많았었죠. 뭐 객체 감지도 있었고 무슨 뭐 각각에 관련된 어떤 의미 분석하는 것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박스에다가 처리를 해가지고 라벨링을 하고 이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 말고 얘를 최대한 어디까지가 그 사물인지를 의미 자체를 인식하는 요러한 서비스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얼굴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해진 양식 음, 양식을 가지고 그 양식 안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키값들을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쉽게 얹혀줄 수 있는 그런 폼 리코그나이저라는 서비스도 있었다. 어제 이제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네,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제 했던 거랑 컴퓨터 비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는 서비스라는 게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를 쓸 때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이번에 실습하실 때 아마 직접 비용을 결제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않으셨을 테지만 사실 이 클라우드 비용이 아마 실습 이렇게 주도해 주시는 강사분들께서 비용에 대한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 주셨을 텐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써보면 너무 당연한 게 이 클라우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리소스를 썼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썼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시간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이 되고 플러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다가 뭐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좀 붙여서 썼다. 이러면 이제 이것도 그냥 주는 건 아니겠죠? 내가 이 서비스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를 내가 쓰는 데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자체가 주는 이점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직접 개발자를 고용했다. 네, 이러면 이거는 정말 네,
약간 그 헬게이트를 여는 것과 비슷한.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개발자 몸값도 비싼데 개발자가 그 하는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개발자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영역별로 개발자들을 또 데려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들어가요. 그런 걸 이미 뭐 내 입맛에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성능이 담보된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이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죠. 빠른 시간에 만들고 빠른 시간 안에 배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서비스도 사실 성능이 좋아요. 예, 되게 좋습니다. 예, 좋고 이거를 이제 어떠한 용도로 쓰는 건지 뭐 그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애저 뭐 지금은 뭐 모든 이 3사가 제공하는 모든 클라우드 내의 그 비전 서비스 자체가 다 성능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건 하나의 서비스로 존재하는 거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비전 서비스 위에를 전체를 묶고 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전체 카테고리를 묶고 있는 요 키워드가 있다.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컨텐츠를 구분하거나 거기 안에서 어떤 텍스트를 추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를 좀 나눴었던 거죠. 자,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한다. 네,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뭐 개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아저씨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시각적인 태그를 지정하는 거. 네,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간단한 태그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체 감지라는 게 나오는데, 그 개체 감지에서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개체 감지의 핵심 포인트는 박스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박스의 위치가 어디냐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어제 보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네, 브랜드 감지도 됩니다. 이게 어떤 브랜드인가? 네,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그리고 얼굴을 이제 감지하는 거. 예, 저희가 어저께 얘기할 때는 이제 얼굴, 그러니까 페이스라는 서비스 안에 뭐 감지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뭐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이 얼굴 감지하는 거, 어디가 얼굴이냐? 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각형 경계상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얼굴 감지인 거고, 그 다음에 네, 이미지 분류. 이게 뭐냐? 이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게 얼굴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얼굴들이냐? 뭐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인데 그룹핑 되어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할 수도 있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도메인별로 컨텐츠를 감지하는 거. 네, 이거 이제 기존에 이 안에 보면 컨텐츠의 각각의 도메인들이 이제 사전에 트레이닝 된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컨텐츠 감지를 해준다.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 하면 우리가 그 LMM 서비스들인 그 중에 하나인 챗 GPT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얘는 사전에 학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엄청난 대량의 데이터를 사전에 트레인드를 이미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내가, 즉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이 아닌 빠른 시간 안에 러닝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성능을 낸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러닝의 단계가 아닌 사전에 기계한테 트레이닝을 시키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미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해두면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OCR.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안에 네, 텍스트가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이게 OCR 기능 같은 경우가 많이 쓰이는 데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저희가 봤던 예시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손글씨 같은 걸 써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텍스트를 분별하는 것도 당연히 OCR 기능이 필요하겠죠. 일단 이미지로 가게 되면 기계 입장에선 어제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요? 이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한 방에 이게 뭔지에 대한 의미를 빡 알아들 수 있는 건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시트 형태의 컬럼과 로우로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요 데이터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냐? 그냥 얘가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안에서 써 있는 글씨는 우리는 그걸 바로 글씨라고 인지를 하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어제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요? 네. 각각의 이걸 엄청 작은 픽셀로 쪼개가지고 그 픽셀 안에 어떠한 코드가 있다. 어떠한 숫자의 코드가 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를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라는 걸로 옮겨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 OCR 기능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는 기능이고 나머지는 뭐 네 추가 기능이니까 한 번씩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네 커스텀 비전용 애저 리소스가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웹페이지에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것 자체를 뭉뚱그려서 설명을 잘 안 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이걸 해놔 가지고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이거 커스텀 비전 저희 했었거든요. 커스텀 비전은 뭐였었냐면 그냥 일반적인 비전 기능 중 안에서 커스텀 비전의 차이점은 얘는 사용자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비전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 모델 자체에 트레이닝하는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문제풀이도 했었죠. 그래서 커스텀 비전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비전 기능을 싸고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애가 있다. 얘는 뭐냐면 클라우드 기반 API랑 SDK 모음으로 비전, 그다음에 음성, 스피치, 언어, 랭귀지 등등. 요즘에는 이제 추가된 게 그 저희 LMM 쓸 수 있는 거, 요렇게 그 GPT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오픈 AI의 기능. 요것들까지를 통합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API 형태로 끌어다가 그냥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이게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가 되게 잡다하게 많은데 주로 인제 시험에서 나오는 얘기 자주 언급되는 게 인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에 있는 서비스를 커그니티브 서비스 밑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기능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을 하나로 통합으로 묶어서 내가 작업하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의 엔드 포인트와 킥값 이걸 준다.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이 결국은 다 따로 해 가지고 하나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서비스 안에서는 이거저거 다 해 가지고 한 방에 서비스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바로 배포를 할 수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아주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는 않아요. 하지만 개발하는 것보단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뭐 요거는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거예요. 정밀도하고 뭐 재현율 이런 게 나오기는 하는데 어제 그냥 말씀드렸던 내용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충분히 이거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컨디션 매트릭스 기억하시죠? 살짝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컨디션 매트릭스는 어떤 경우에 쓴다? 어떤 모델에? 분류 모델에 쓴다. 분류 모델에 써요. 왜냐? 어제 컨디션 매트릭스를 그린다라는 건 행과 열애 그러니까 뭐예요? 클래스가 들어가고 각각 클래스가 들어가고 클래스 값에 뭐라고 예측을 했을 때 실제 그 값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판단하는 매트릭스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성능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러한 컨퓨전 매트릭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었죠. 제일 만만한 게 어큐레이시 값, 프레시전 값, 리콜 값, 그다음에 마지막에 리콜 값과 프레시전 값 두 개를 가지고 조합 평균을 구하는 F1 스코어라는 애가 있었죠. 네. 그래서 핵심은 어큐레이시 값은 그냥 대각선. 그다음에 프레시전 값은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모델 기준. 그러니까 예측 값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행렬에서 봤을 때
요 위에 나열되는 값들이 보통은 이제 뭐예요? 예상되는 값들, 예측되는 값들, 요쪽이 실제값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기준으로 따져보면 프레시점 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델 기준이니까 모델 기준으로 해서 했던 예측했던 값들 중에 트루 값인 거, 예측했던 값들 중에 트루 값인 거, 예측했던 값들 중에 트루 값인 거. 어제 요거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원 모델 두 개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거. 그래서 그거만 다시 하시면 되고 리콜 값은 실제 값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트루 값인 걸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F1 스코어가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했던 네 개의 지표는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한다. 라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 감지 계속 말씀드리죠. 박스랑 라벨이랑 위치.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개체 감지랑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 뭐 언급을 웹페이지에서는 했는데, 예, 그냥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냥 개체를 감지하는 건 그 안에서 네, 어떠한 위치에 뭐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고 말 그대로 분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네, 얘가 이 이미지가 담고 있는 주제가 뭐냐? 사과가 담겨 있니? 바나나가 담겨 있니?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이미지 분류고 그다음에 개체 감지는 그 이미지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뭐가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개체 감지라는 건 어제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어제는 뭐 버스랑 자동차랑 뭐 사이클이랑 이런 것들 구분했던 것처럼 네, 각각의 클래스를 박스 형태로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위치를 네, 표현할 수 있도록 그거 값들을 반환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개체 감지 모델이 일반적으로 이미지에 대해 반환하는 결과 네, 방금 보셨죠? 각 개체의 클래스 라벨과 그 다음에 확률 및 경계 상자 요거를 반환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 집합을 사용하여 개체 검색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 예측 서비스로 게시할 계획이래요. 네, 어쨌든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자, 포인트는 이거죠. 학습 및 예측을 위해 키와 엔드 포인트가 동일한 단일 애저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예측 서비스를 만들어요. 근데 그 서비스를 하나의 엔드포인트와 키값을 주는 리소스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커그니티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 안에 커스텀 비전과 컴퓨터 비전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얼굴 감지 너무 빤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얼굴 감지. 얼굴 분석도 되기는 해요. 네, 얼굴 분석도 되기는 합니다. 이게 뭐 어디에 이런 거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능적으로. 그리고 이제 얼굴 인식. 얘 누굴까?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누구다. 이런 거. 근데 이게 음,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애저라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 애저 서비스 전체 서비스 안에서도 이제 기능들이 계속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새로 만들어둔 모델하고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폐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여기 지금 얼굴 인식 뭐 이런 기능 있죠. 이거는 그냥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 시험 끝나고 나면 사실 잊으셔도 괜찮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엄청 중요한 어떤 기능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직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얼굴 인식, 얼굴 분석해 주는 거. 네, 얼굴 안에 네, 뭐 여기 지금 보면 화가 얼마만큼 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해 주는 뭐 이런 지금 얘는 서비스를 구현한 거죠. 네. 연령을 뭐 예측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등등.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읽어보면 너무 우리가 그냥 지금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죠. 네, 일상적으로. 네, 이제는 뭐 키오스크 없는 데가 없으니까 다 그렇죠. 광학 인식. 네, 자연어 처리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OCR 사용 사례는 의료기기나 뭐 문서와 같은 디지털화하거나 스프를 스캔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가 되겠죠. 자, 이제 요게 그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비교예요. 그러니까 OCR API하고 읽기 API. 그러니까 OCR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읽기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이 두 가지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컴퓨터 비전이라는 서비스 안에 이 두 개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의 추세는 읽기 API로 OCR API를 이제 대체해가는 추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성능 자체가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OCR API가 굳이 이제 약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MS의 정책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두 개가 다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읽기 서비스로 요거를 다 대체하는 형태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OCR API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 일단 OCR API는 대체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아주 소량의 텍스트를 빠르게 추출하도록 설계된,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처리 속도가. 네. 그래서 뭐 밑에는 처리하면 다음 구조로 된다. 네, 이거는 사실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기억하셔야 될 건 OCR API는 그냥 이미지 안에 있는 굉장히 많지 않은 텍스트를 빠르게 추출할 때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읽기 API라는 건 어떠한 형태냐 하면 텍스트 양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PDF 문서 같은 거 있죠. PDF 문서 안에는 PDF도 사실은 이미지예요. 따지고 보면 이미지죠. 근데 그 이미지 안에 우리가 어제 봤었던 뭐 예를 들어 어떤 선수의 셔츠 안에 그 선수의 이름이 써 있다. 이 양과 PDF 한 장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의 양은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의 그런 경우는 텍스트가 많다. 일기 API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미지 안에 여기 좀 되게 조금이다. 그런 거는 OCR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비교를 해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많으면 읽기, 적으면 OCR.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 읽기 API의 처리 속도는 OCR 처리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성능하고 속도라는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개를 아주 찔끔찔끔씩 같이 올라가면서 뭔가 기술이 발전하긴 하지만 하나가 극단적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포기해야 돼요. 이 두 개를 다 같이 올릴 수 있다? 세상 좋죠, 그러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예, 약간씩의 발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극단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 하나 올라가면 하나 포기,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 요렇게 트레이드오프 효과가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OCR과 읽기는 텍스트의 양으로 구분하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네, 자,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텍스트 어널리틱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떤 종류의 리소스를 쓰느냐.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죠. 이 서비스는 통칭 커그니티브 서비스 안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또 똑같이 나오죠. 단 하나의 키와 엔드포인트. 커그니티브 서비스입니다. 자,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형 PDF 문서에서 텍스트를 읽으려고 한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예요? 읽기 API입니다. 네, 읽기 API. 영수증 분석을 시작한다. 네, 그래서 뭐 OCR 기술은 키값,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 폼 리코그나이저 같은 게 만약에 만들어져 있으면 그 서비스를 쓰면 그 서비스를 가지고 OCR 기능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뭐예요? 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 즉 텍스트들을 읽어다가 폼 리코그나이저 안에 있는 뭔가 어떤 비어져 있는 칸들에다가 갖다가 옮겨 놓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우린 사실 이미 많이 그런 것들을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OCR 기술과 폼 리코그나이저는 연동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자, 네, 아까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정리해드렸던 거예요. 어떤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지, 데이터 테이블, 날짜, 전화, 주소 이런 것들에 대한 필드 식별이 가능하다. 제가 그냥 쓱 넘어가는 건 엄청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고 올리셔도 돼요. 중요한 내용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모델을 사용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다음 어떤 지침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파일 업로드를 할 때 파일 크기가 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건 어떤 게 나오냐면 파일 크기가
50 메가바이트 미만이다라는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되게 별거 아니고 마이너한 건데, 물론 개발하는 입장에서 마이너하진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파일 크기는 요걸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밑에 PDF 문서에 17 입치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되고 파일 크기 50 메가바이트 미만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미리 빌드된 영수증 모델을 쓸 거니까 당연히 폼 리코그나이저 리소스 쓰면 되죠. 자, 두 번째는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의 용량이 얼마인가요? 네, 50 메가바이트. 방금 전에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병 재활용 기계를 만들고 싶고요. 재활용 기계는 올바른 모양의 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다른 모든 품목을 거부해야 합니다. 어떤 워크로드를 쓸 거냐? 자, 컴퓨터 비전이에요. 혹시 어제 제가 그 예시로 들어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 차이점을 말씀 다시 드릴게요. 병 재활용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재활용 기계의 올바른 모양의 병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다른 품목을 거부해야 된대요. 자, 여기에 지금 이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 재활용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돼야 돼요? 커스텀 비전이 돼야 되겠죠. 어제 제가 요거 비슷한 거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커스텀 비전하고 컴퓨터 비전의 일반적인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커스텀 비전은 내 데이터를 쓸 거다. 컴퓨터 비전은 그냥 있는 거 쓸 거다. 요 차이를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요거 의외로 비슷하게 묻는 문제들이 꽤 나오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컴퓨터 비전과 커스텀 비전의 차이. 네, 내 데이터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요 차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커스텀 비전은 또 나오죠. 고유한 이미지 식별자 모델을 빌드할 수 있는 거고 사용자 지정 모델을 훈련할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뭐 밑에 있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네,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커스텀 비전 서비스 내에서 개체 감지 모델을 생성하여 이미지 내에서 컨텐츠의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커스텀 비전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앞에 보여드리는 네, 컴퓨터 비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다 제공을 합니다. 차이는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쓸 거다 안 쓸 거다. 네, 그래서 생성할 때 미리 정의된 도메인 집합에서도 선택할 수 있고 이미지 내에서 컨텐츠의 위치 아까 얘기했었죠. 개체 감지 모델 박스 쳐가지고 라벨과 함께 위치를 반환한다. 요거 다 가능해요. 자, 폼 리코그나이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는 뭡니까? 네, 뭐 송장에서 송장 번호 추출하는 거, 영수증에서 소매 없이 식별하는 거 당연하죠. 네, C는 그냥 분류하는 거죠. 제품 이미지를 찾는 거. 그 다음에 B는 번역. 전혀 상관없는 거죠. 비전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원 및 직원의 사진 목록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있대요. 태그를 지정하고 싶은데 얼굴 서비스는 직원의 얼굴 인식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네. 다양한 각도에서 직원의 샘플 사진을 더 많이 제공하면 얼굴 서비스가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당연히 예스가 되겠죠? 이거는 사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뭐 페이스 아이디를 쓴다 해도 거기에서 우리 뭐 이렇게 처음 사면 이 얼굴 다 돌리잖아요. 그죠?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얘는 항상 직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틀린 거죠. 말씀드렸지만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건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요문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굳이 필요한가 싶은 것들인데 이건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들어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는 해요. 사실 직원이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이 서비스는 항상 직원을 인식하지 못한다. 뭐 인식할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마스크 쓰고 페이스 아이디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마이너의 마이너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혹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원이 여행을 하는 동안 비용을 스캔하고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해야 합니다. 너무 쉬운 거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광, 문자, 인식, OCR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커스텀 비전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 개체 감지 가능하고요. 고유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고요. 자, 이제 요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비전 서비스는요, 영상 파일 분석이 안 돼요,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 서비스를 쓰려면 비디오 파일, 그러니까 영상 파일을 어떻게 해요? 일정한 프레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야지 이 비전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커스텀 비전이든 뭐 컴퓨터 비전이든 그 상관없으니까 비전 서비스면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지 절대 영상 파일 분석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이미지 형태로 만들면 가능하지만 그냥 자체로 생으로는 절대 파일 분석이 안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자, 경주에서 주자의 사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주자를 식별하려면 셔츠에 있는 숫자 읽어야 된다. 당연히 OCR이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사실 이 내용은 이 그 적혀 있는 문제 예시들만 잘 봐도 의미론적으로 그냥 대충 답을 때려 맞출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게 얼굴 감지가 됐든 인식이 됐든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은 했지만 그냥 뭐 그 개념을 꼭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다. 이미지를 분류한대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죠. 구매 위치를 결정한대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네. 요것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의미론적 분할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간혹 약간 다른 용어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그 결국은 개체 감지랑 헷갈리게 하려면 문제는 대부분 뭔가 분할, 네, 세그멘테이션을 그냥 직역하는 게 뭔가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멘틱을 의미론적이 아니라 예전에 약간 좀 비슷하게 뭔가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의외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미지의 어떤 픽셀이 곰의 일부인지 확인한다라는 건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곰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쁘게 따라서 어떤 픽셀이 곰의 일부인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의미론적 분할에 해당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답이 아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된다. 혹시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번역이 예전보다 되게 좋아져서 한국어가 괜찮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경험상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드론을 사용하여 뭐 잡초 제거 지침을 보낼 거래요.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위치 식별하는 거니까 개체 감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 API. 아까 전에 있었던 커그니티브 서비스 안에 여러 가지의 API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만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안면 인식 작업을 적절한 질문에 연결하려고 해요. 대답하려면 왼쪽을 열어서 드래그 하십시오. 어제 제가 예시 보여드렸었죠. 이런 경우에는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랍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사람의 이미지가 같은 거냐? 네, verification 확인이겠죠? 다른 사람처럼 보이나요? similarity. 함께 속해 있습니까? grouping. 누굽니까? identification. 이게 제가 어 정말 거의 제 기억으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문제예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의미만 알면 매칭시키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서 틀린다고 해도 어차피 각각 하나하나에 다 1점씩이기 때문에 크게 막 그러니까 각각 점수가 배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네,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의미 그대로 해석해서 하시면 된다. 뭐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AI 900이 시험 자체가 되게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험에서 나오는 가끔씩의 그 되게 제 생각엔 좀 점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마이너한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걸 물어봐?' 이런 문제들이 아주 가끔씩 랜덤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문제를 봤을 때 '아 얘는 그냥 이런 의미구나.'라는 정도로도 풀 수 있는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 기능을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런 문제 하나 그냥 보여 드렸습니다. 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이미지에서 유명인을 식별하는 거 얼굴 인식하는 거죠. 아까 저희 앞에서 얘기했어요. 영화 제목 이름을 추출한다. 포스터 이미지에서 적은 양의 텍스트 OCR 기능이죠. 이미지에서 차량을 찾습니다. 네. 개체 감지. 자 인제 여기에서 만약에 물론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미지에서 차량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 문제만 놓고 따지면 이게 뭐 아까 우리가 봤던 세그멘테이션 이거랑 세그멘틱 리코그나이션이랑 뭐가 다른 거야? 이거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보기에 지금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오브젝트 디텍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고민하실 거 없다. 네 그래서 위치 이런 거 얘기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동차의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우 지겹죠 인제. 네 위치 결정, 개체 감지 하셔야 됩니다. 커스텀 비전. 네. 이미지에 직접 라벨을 지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 당연한 얘기죠. 자 저희 어제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다시 복기 살짝만 해 보고 잠깐 쉴게요. 어쨌든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면 뭘 해 줘야 되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비전 서비스에서 결국 하는 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얘한테 직접 붙인 라벨과 데이터셋을 함께 라벨링이 된 데이터셋을 함께 줘서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분류했던 테스트 데이터셋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죠? 고건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정확도를 계산해 봐서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으면 다시, 다시, 다시 요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ML 엔지니어링 플로우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컴퓨터 비전 서비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개의 차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딱 10시 50 분이에요. 저희가 10 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분만 쉬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 그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가 어제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라는 거 잠깐 복기를 좀 해드리면 어제 답 복습은 하셨죠? 네, 어제 복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물론 중간에 제가 시간을 아마 좀 드릴 거예요. 왜냐면 오늘 거 다 하고 나서 요거를 또 리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다른 시간이 없어서 그거 할 시간을 제가 드리기는 할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ML 엔지니어링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보면, 자, 그 디자이너 스튜디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가지고 온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내가 필요로 하는 컬럼,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피처를 일단 선정을 해요. 그죠? 데이터에 있는 모든 피처가 다 필요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 피처는 어제 특성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특성이라는 거는 뭐다? 내가 이 모델을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성질.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제 저희가 뭐 타이타니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떠한 컬럼을 선택을 했고 그 컬럼에 대해서 피처, 즉 얘네를 가지고 선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는 뭘 한다? 데이터를 클리닝 작업을 한번 해야 된다. 그죠? 클리닝 작업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스플릿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분할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분할을 해요? 정석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를 해야 되는 데이터셋 두 개로 쪼개고, 그죠? 그래서 밑에 노드가 두 개가 나왔었어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실제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정을 해서 그 모델에다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집어넣을 때는 그냥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습을 하고 학습이 잘 됐는지를 밸리데이션, 검사하는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요거를 또 쪼개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바퀴만 돌리는 게 아니라, 즉 F4 값이 1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횟수를 정해서 50번일 수도 있고 100번일 수도 있고 1000번일 수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돌려봐요. 돌리면서 F4 값이 증가할 때마다 내가 지정한 F4 값으로 가까워졌을 때 얘가 성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올라가는지를 테스트를 하겠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적정한, 적당한 성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당초에 아까 잘라놨던 테스트 데이터셋을 집어넣어서 뭘 한다? 성능이 진짜 잘 나오는지. 물론 보통의 경우는 테스트를 돌리면,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셋을 돌리면 점수가 조금 덜 나오는 게 상식이기는 하죠. 왜냐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시험 보고 막 해요. 뭐 모의고사도 보고 막 이런 거 하죠. 그런 문제들을 내가 배웠던 문제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랑 내가 기존에 보지 않았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랑은 당연히 후자가 점수가 조금이라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데이터셋으로 돌리게 되면 앞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돌린 결과 값과 얘가 살짝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어느 정도 이상의 결과값이 나왔다, 평가값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끝.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뭐 하는 모듈을 달았었냐면 평가하는 모듈을 저희가 달았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얘기 나온 김에 질문을 하나를 던져보면 어제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막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중간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라 그랬어요. 뭐였었죠? 과적합. 무조건 너무 세밀하게 나누거나 너무 많이 학습을 시키거나 하는 것들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매몰돼서 일반화가 되지 않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돼요? 성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걸 과적합, 오버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원래 오버피팅에서는 엄밀하게는 두 가지로 쪼갠다. 언더피티드, 과소적합, 오버피티드, 과대적합.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도 어제 말씀드렸었으니까 기억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커스텀 비전과 컴퓨터 비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객체 감지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거. 네. 고유한 이미지, 사용자만의 이미지, 커스텀 비전입니다. 자, 이거는, 야, 이 뭐, 거의 그대로죠. 네. 객체 감지. 그쵸? 의미론적 분할 아니고요. 자, 컴퓨터 비전 서비스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작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미지에서 얼굴을 감지하는 것과 손으로 쓴 텍스트를 인식하는 거. 위에 있는 B는 네, 컴퓨터 비전 서비스 중에 페이스 기능이겠죠? 그 다음에 그 손으로 쓴 텍스트를 인식한다. 이건 네, OCR 기능일 가능성이 높죠. 사용자 지정 이미지 분류 모델을 훈련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간 텍스트를 언어 간에 번역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네. 언어 간에 번역한다. 분류의 사용 사례가 무엇이냐? 네, 이제 앞에 있었던 개념을 이제 뒤에 있는 개념들하고 접목해서 나온 문제들이 또 있죠. 이미지의 내용을 분석하고 유사한 색상을 가진 이미지를 그룹핑하는 거. 네, 분류의 사용 사례겠죠? 자, 컴퓨터 비전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작업이 무엇이냐? 비전, 주가를 예측한다. 이미지에서 브랜드를 감지한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네요. 브랜드 감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의 색 구성표를 감지한다. 당연한 얘기죠. 아니, 그걸 알아야 색 구성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얘가 뭐 의미가 뭔지를 알든 얘가 어디까지가 어떤 사물이니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계가. 그쵸? 예. 그래서 B하고 C가 답이고요. 언어 간의 텍스트 번역하는 건 당연히 비전 아니고 핵심 문구 추천하는 것도 비전 아니고 지금 D하고 E는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자연어 처리 쪽에 나오는 이야기겠죠? 네. 친구의 이미지에 자동으로 태그를 지정하는 소셜미디어용 이미지 태그 솔루션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당연히 페이스입니다. 뭐에? 친구의 이미지에 자동으로 태그를 하는 이니까요. 자, 폼 리코그나이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 앞에서 했었어요. 뭐였었죠? 소매업체 식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송장에서 번호 추출하는 거. 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할 건데, 자, 이거를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에 아마 실제로 자연어 처리를 직접 다양하게 해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는 이 그 자연어 처리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이 만들어 놓은 LMM 모델을 지금 챗 GPT처럼 그냥 내가 쓰는 거 말고 내가 어떤 조금 보수적인 LMM은 사실 이제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LMM이 엔지니어 입장에서 만지기가 너무 어려운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포함한 모든 이런 모델들에 적용되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자, 이런 거예요. 사실 시스템적으로 제일 좋은 건 완전 룰 베이스예요. 어제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기계한테 네가 뭔가 새로 뭔가를 도전해봐, 네가 해봐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약속한 걸 그대로 따라주면 우리도 그냥 뭐 없잖아요. 예외 상황이라는 게 발생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다루려고 하고 조금 더 빠르게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거죠.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계한테 자유도를 주면 줄수록 인간의 입장에서 얘가 어떠한 로직으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알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그게 어려워진다라는 건 결국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단계,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도 이걸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뭐 어디에서 뭐가 됐는지 모르니까요. 얘가 예쁘게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이거지롱 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LMM을 컨트롤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LMM이 됐든 이거 말고 이 이전에 예를 들면 그냥 머신러닝 기반의 우리 왜 그런 거 쓰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이나 제가 아시아나 항공만 타고 다녀가지고 예시가 그러네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게 그거라서 다른 어떤 그 그러니까는 대기업들에서 제공하는 챗봇 서비스들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곰곰이 잘 생각해 볼게요. 분명히 우리가 LMM을 붙이면 이거 LMM 붙이면 훨씬 더 확장성도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쓰기 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사들이 LMM을 접목하는 걸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요. 자, 이유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외 상황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행기를 예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그 기능적으로 제공하는 챗봇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형태로 뭔가 다른 정보가 나갔다. LMM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냐면 퀵 리플라이 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뭔가 조그만 어떤 카드 형태로 여기에다가 네 궁금한 게 뭐야? 처음에 1, 2, 3, 4, 5 이렇게 해주고 나는 클릭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상담사를 만나기 전까지 그냥 클릭만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 류의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그 서비스를 만들 때는 LMM이 아닌 정말 그냥 머신러닝 기반의 어느 정도만 언어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된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여기에서도 애저에서도 제공을 해요. LMM 말고 지금은 LMM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걸 이야기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엔티티, 인텐트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애저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다른 예시를 통해서 좀 요 전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아, 에잉? 잠시만요. 어, 아, 네. 요거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얘는 그 구글이 제공하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중에서 무료 버전인 에센셜 이라는 녀석이에요. 얘는 머신러닝 기반의 챗봇.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고, 나름 되게 안정적이고, 잘 굴러가는 녀석이기는 한데, 물론 이제 유료 버전의 성능이 나오진 않죠. 유료 버전에 가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니까. 자, 그래서 뭐 얘를 제가 기능적으로 설명드리려는 거는 아니고, 모든 챗봇을 구현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용어들, 기능들도 여기엔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당연히 이런 애들을 되게 오래전부터 에이전트라는 개념으로 부르기는 했어요. 에이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왼쪽에 보면 지금 얘는 이제 250709 테스트라는 이름의 에이전트예요. 사전에 만들어 둔 거죠. 에이전트를 만들고 나면 그 에이전트 안에 뭘 해야 되냐? 자, 우리가 챗봇에 들어가요. 막 안녕하세요라는 얘를 뭐 타이핑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진 않죠.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는 일반적인 인사의 개념인 거고 그걸 건너뛰어서 사용자가 챗봇에 접속했을 때는 그 뭔가 이 챗봇이 제공하는 목적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행 시간 안내라든지 이런 걸 안내하는 챗봇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원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사람의 어떤 일정 부분의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받아서 뭐 약간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류의 챗봇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의 뭘 파악해야 돼요? 인텐트를 파악해야 됩니다. 사용자 인텐트. 사용자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 얘가 이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그런 머신러닝 기반, 그러니까 LMM 말고요.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LMM 아니에요. LMM은 기본적으로 이게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사전에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만 LMM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머신러닝 기반의 챗봇들은 다 비슷한 구조인데 지금 보시면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장을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LMM이 아닌 이상 모든 챗봇들은 다 그냥 디폴트 값으로 네, 그냥 멍충멍충한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얘한테 뭔가 정보를 줘야 돼요. 너라는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어떠한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돼. 라는 의도를 사용자가 사전에 만들어서 얘한테 줘야 돼요. 자,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게 제가 그냥 이전에 테스트할 때 그냥 간단히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다른 건 뭐 다 필요 없고 예를 들어 이 챗봇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구인구직에 대한 챗봇이에요. 근데 이 잡이라는 인텐트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 사용자가 뭐라고 물어볼 거냐? 그런 몇 가지의 사용자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즉, 잡을 그러니까 뭔가 구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장을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합류하고 싶다. 사람을 구하고 있니?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니? 뭐 사람 구하고 있니? 이런 류의 어떤 문장들을 다양하게 몇 가지를 넣어놓으면 그 내용들의 어떤 공통점을 파악해서 사용자가 들어와서 조금 문장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 의도의 질문을 했을 때 얘는 어떠한 식으로 답변을 할 거냐? 얘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연결해서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거예요. 좋은 타이밍이네요. 저희도 팀원을 구하고 있고 오픈되어 있는 포지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파악해야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인텐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인텐트는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인텐트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를 파악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의도 뭐 여러 개의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도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테스트니까 몇 개가 안 되는데 이게 막 50개, 100개. 왜냐면 사용자의 의도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목적 자체가 이미 접속을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써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도는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공해야 되는 정보도 다양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인텐트가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했는데 들어오는 사용자의 입력되는 답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추출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시간과 관련된 거야. 아니면 이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의 롤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중요하게 추출해야 되는 어떤 키워드들이 존재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선 엔티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엔티티. 네, 맞아요.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온. 네. 되게 그 이름을 되게 잘 지은 거죠. 근데 엔티티라는 건 결국은 주요한 정보를 추출을 하는데 할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추출을 하면 뭐 하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시스템적으로 녹이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건 애저도 똑같은데 자, 예를 들어 제가 포지션이라는 엔티티를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이라는 엔티티 안에는 어떠한 게 포지션으로 분류가 되냐 하면 사용자 또는 제가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키워드를 썼거나 사업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썼거나 예를 들면 세일즈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이걸 엔티티로 인식을 해요. 어떤 엔티티로? 포지션이라는 엔티티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쓸지는 시스템적으로 내부에서 구현하는 거니까 그건 지금 얘기 안 하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제일 이제 많이 작업하는 게 시노님, 유사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포지션이라는 엔티티에 들어가는 건 알겠어. 그런데 누구는 이걸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그대로 말하기도 하지만 ML 엔지니어, ML ENG, 뭐 머신러닝 개발자 아니면 영문으로 ML 엔지니어라고 다 쓸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니면 사업 개발이다. 사업 개발은 비즈데브라고 할 수도 있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일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신호님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엔티티라는 거를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거예요. 그걸 엔티티로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한 각각의 엔티티에 사용되는 키워드들의 유사어까지도 사실은 다 넣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실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왜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저봇 서비스에도 지금처럼 구조가 거의 동일하게 돼 있어요. 오픈 AI 말고요. 오픈 AI 기능, 걔는 또 기능을 또 오픈 AI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챗 GPT 안에 들어가 있는 GPT라는 모델을 쓰는 별도의 기능을 제외하고 좀 보수적인 챗봇을 만들 때는 지금처럼 그냥 일반적인 애저봇을 사용을 하는데 이 애저봇의 구조는 일단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이게 일단 인텐트라는 걸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의도 또는 내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답변 안에 필요한 내가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엔티티라고 부른다. 음. 그래서 이 엔티티라는 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얘네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어떠한 류의 문장을 이야기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예, 뭐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채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죠. 챗봇을 만들어요. 지금 얘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은 지금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보고 있지만 애저봇도 똑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냥 애저봇이라고 생각하고 보셔도 돼요.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어디에다가 붙일 거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예전에 개발하려면 이거 뒤에 뭐 코드 받아가지고 막 별별 막 예,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여기다가 다 붙여놔서 그냥 간단하게 서로 API 키값만 교환을 하면 여기저기에 다 쉽게 붙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얘는 테스트용은 예, 페이스북 메신저 예, 여기다가 붙여놨는데 뭐 슬랙이나 뭐 구글 챗이나 얘가 제공하는 이런 것들에다가 손쉽게 키값을 받아가지고 네,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키값도 되게 쉬워요.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이미 뭐 컬백 URL, 액세스 토큰 이런 것들을 그 붙이는 페이지 서로가 다 자동으로 생성해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애저봇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네, 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뭐냐, 이거를 사용하면서 니네들이 궁금한 것들이 뭐가 있니?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가 챗봇 쓸 때 궁금한 것들은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FAQ라는 형태로. 그래서 그렇게 형태도 기본적으로 얘네가 제공하는 걸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작성한 걸 그대로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혹시 뭐 나중에 끝나고 이제 시험 다 끝나고 이 한번 그냥 나도 이거 뭔지 한번 궁금하니까 나중에 들어가 볼래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 채팅창에다가 주소는 남겨둘게요. 주소는 남겨두겠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예, 시간 될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제가 지금 인텐트랑 이 엔티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이따 남겨주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는 원래 교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녀석이 섹션 자체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여기가 이제 좀 길어요.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여기는 생각보다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계속 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자연어 처리, 엔티티 인식을 위한 기능이나 용도 식별. 사전에 적당한 것들은 다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엔티티라고 하면 시스템상에 주로 뭐들을 넣어놓냐면 전 세계 공통으로 쓰는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직접 써보시면 이 엔티티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안녕, 뭐 나는 일정이야.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잘 아시겠지만 이 애저나 이런 애들은 글로벌리한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한국어에 좀 취약한 면들이 있어요. 여전히 한국어에 좀 취약해서 예를 들어 일정이라는 이걸 네임이라는 엔티티로 인식을 못하고 예를 들면 뭐 네, 데이트. 왜냐 그 예전에 팀원들이 장난처럼 제 이름 부를 때저 스케줄 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단어를 딱 봤더니 일정? 그 스케줄?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엔티티를 특히 한국어 기반의 챗봇을 우리가 만들 때는 좀 계속해서 이거를 다시 잡아줘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능들은 당연히 제공을 한다. 우리 손이 많이 갈 뿐이다. 그다음에 감정 분석. 사용자가 이 챗봇에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뭐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뭐 물건을 판매하는 커머스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송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만 아니면 물건 자체의 상품이 파손된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능을 별도로 이제 당연히 제공을 합니다. 기능을 제공하지만 다 돈이에요. 다 돈. 음성 인식 및 합성을 위한 기능 및 용도 식별. 인식도 되고 그걸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옮길 수도 있고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음성으로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합성을 할 수도 있다. 요거 그런 기능도 있고요. 당연히 번역도 지원을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지금 나누면 뭐 언어 서비스가 있고 음성 서비스가 있고 그러니까 랭귀지 서비스, 그다음 스피치 서비스, 그다음 트랜슬레이터 서비스, 번역 서비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챗봇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냥 얘는 애저 봇이라고 이야기하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alo그 플로우의 기능과 거의 흡사해요. 목적은 사용자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봇을 간단하게 만들고 그걸 손쉽게 배포할 수 있다. 이런 기능, 목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정 분석이나 핵심 문구 추출, 엔티티 인식 및 언어 감지를 그러니까 포함하는 언어 서비스의 NLP 기능을 사용한 뭐 텍스트 마이닝 및 텍스트 분석. 그러니까 말이 되게 복잡한데요. 결국은 사용자가 문장을 넣었어요.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사용자가 어떠한 거를 핵심 단어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어떤 게 핵심 문구인 건지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추출을 해서 얘가 시스템 상에서 어떠한 엔티티와 매칭이 되는지. 매칭이 된다라는 건 결국 그 언어에 대해서 얘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게 돼야 언어 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언어 감지를 한다라는 건 결국은 당연히 뭐 텍스트가 작성된 언어를 식별하고 지배적 언어에 중점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여전히 다 뭐 영어가 제일 잘 되죠.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토커나이제이션도 사실은 전처리할 때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성능 제일 잘 나오고 영어로 하면 그래서 거의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죠. 그리고 네, 뭐 이거는 난 값으로 표시한다. 이거는 아주 가끔씩 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는 해서 그냥 적어둔 건데 not a number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데이터 시트를 볼 때 그 데이터 시트에 뭔가 데이터가 없거나 뭔가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런 경우에 네, 난, not a number 또는 얘가 뭔지 모르겠다. 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 있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값을 넣을 거냐, 뭐 예를 들면 최빈 값을 넣을 거냐, 아니면 비슷한 다른 류의 텍스트를 넣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하는 게 결국 NLP의 핵심이죠. 네, 데이터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것이냐, 어떻게 클리닝 할 것이냐, 이런 전체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객 리뷰 분석. 네, 언어별로 가능해요. 언어별로. 기본적으로 트랜슬레이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간혹 문제에서 뭐 그런 언급 없이 지금 보시면 EN이나 ES나 EN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를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국가별로 언어 코드를 두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글자짜리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잉글리시, 뭐 스페인어는 에스파냐의 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프랑스어는 FR, 뭐 이런 식으로 코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해라. 그럼 EN을 입력하고 FR로 이제 번역을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 분석. 네, 감정 점수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 감정 혹은 긍정 감정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 뉴트럴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을 분석해서 보여주긴 합니다. 네. 그랬고 뭐 어쨌고. 네. 이거는 사실 지금 챗GPT에서 이거 그냥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LMM 모델을 쓰면 이런 거는 물론 오류가 가끔씩 나기는 하지만 이런 정도는 그냥 생각보다 쉽게 돼요. 내가 어떠한 것들을 주고 감정과 관련되는 몇 가지 예시를 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뭐 0에서부터 1 사이 값 중에 이렇게 표시해. 네, 그러니까 이 점수에 해당하는 건 이 문장이야. 이 점수에 해당하는 건 이 문장이야. 라는 형태로 그냥 GPT한테 줘도 애지간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모델들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예, 해줘야 되는 별도의 기능이 필요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감정 분석에 대한 기능을 애저봇은 지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구 추출. 네. 이게 그 핵심구하고 엔티티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핵심구는 키프레이즈라고 하죠. 영어로는 키프레이즈인데 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단어 하나를 시스템적으로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에서 주요한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티처럼 시스템상에서 내가 어떤 것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전체를 보고 여기에서 핵심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키프레이즈를 추출하는 거예요.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핵심구 추출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위에서 뭐 핵심구 추출을 한다면 뭐 세심한 서비스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이거를 만약에 감정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런 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어, 그 엔티티를 넣는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 음식을 파는 곳이니까 음식 자체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아주 이렇게 딱 지정되는 문장이 없어서 엔티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 뭐 예를 들자면 뭘 할까요? 뭐 시간대를 만약에 좀 표현을 했다. 뭐 저녁 식사다. 원래는 뭐 몇 시에 저녁 식사를 했고 이렇게 하면 그 시간이 이제 타임이라는 엔티티로 저장이 되거나 저녁 식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내가 엔티티로 뭐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구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식사의 시간대를 뭐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점저 아니면 저녁 식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엔티티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입력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엔티티랑 키프레이즈를 구분하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왜 목이 갈라질까요? 자, 그 다음에 엔티티 인식.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셨던 거랑 비슷하죠. 뭐냐면 자, 내가 어떤 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엔티티 몇 개를 시스템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그 엔티티를 이제 어떻게 집어넣느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엔티티의 대표적인 뭔가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를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유형의 위치. 나는 위치가 필요해요, 나한테. 얘가 어디 갔다 왔는지가 중요해. 그러면 위치라는 엔티티가 있고 그 엔티티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시애틀 혹은 나는 시애틀이라는 엔티티가 더 중요해. 그럼 이런 엔티티를 시애틀을 뭐 영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애틀을 모르겠어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얘는 위치라는 유형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엔티티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사어가 보이지 않지만 보통은 유사어가 뭐뭐뭔지를 집어넣고 유형이 뭔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URL을 별도로 제공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entity와 키프레이즈는 다르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용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시험이 아니어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즘에 워낙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음성을 인식하고 합성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합성을 하는 건데, 자, 뭐냐면, 자, 인식하고 합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흐름만 보시면 돼요. 자, 사람이 기계한테 말을 해요. 챗봇한테 내가 말을 하죠. 음성으로 스피치 해요. 그러면 얘는 이걸 어떻게 받아요? 텍스트로 받아요. 변환을 하는 거죠. 자, 텍스트로 받은 다음에 그 텍스트 기반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어떠한 인텐트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인텐트 안에 있는 어떤 리스판스를 얘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출력도 당연히 리스판스가 뭘로 돼요? 텍스트로 되겠죠? 그걸 다시 얘는 어떻게 해요? 텍스트를 to 스피치로 바꾸는 TTS라는 모델을 통해서 다시 우리한테 들려줘요. 그 요즘에 그 우리 챗 GPT 서비스 쓰실 때 모바일로 쓰시면 이게 음성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한번 의외로 이거 여전히 안 쓰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모바일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시면 우측 하단에 마이크 말고요. 마이크 모양은 그냥 내가 말하는 걸 텍스트로 그냥 옮겨주는 딕테이션 기능인 거고 그거 말고 그 오른쪽에 보면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스포티파이랑 비슷한 이 로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얘랑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안녕, 오늘 하루 날씨가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내가 네, 오류네요. 자, 다시 내가 오늘 저녁에 달리기를 해야 돼서 점심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지 추천해 줄 수 있겠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음성으로 넣었잖아요. 연어 같은 백질 그리고 채소를 곁들인 한 끼가 괜찮. 네, 단백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걸 보면 그 지금 화면이 아마 잘 안 보이실 수도 왜냐면 블러 처리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거 이렇게 화면이 혹시 보이시면 네, 보이시면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나는 음성으로 입력을 했고 음성으로 출력만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과정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피치를 했으면 이걸 얘는 텍스트로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음성으로 대화한 것들도 대화 로그에 다 기록이 돼요. 텍스트로 넣었고 그리고 나서 얘는 그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챗GPT 입력할 때처럼 동일하게 텍스트로 뱉어요. 그런데 그걸 TTS라는 모델을 통해서 아까 전에 단백질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음성 모델을 통해서 얘가 저한테 다시 스피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STT를 거쳐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TTS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 물론 뭐 STT랑 TTS를 꼭 다 써야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단방향으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음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T를 S로 그러니까 텍스트를 to 스피치로 바꾸는 이런 기능들이 여기서도 당연히 제공을 한다. 옛날엔 되게 신박한 기능이었는데 요즘에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신박한 기능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 STT와 TTS 기능은 예전보다 확실히 사용 빈도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지. 예. 활용성이 되는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은 이제 집에 지니, 짱구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걔네는 좀 성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요거 쓰셔도 된다. 물론 구글도 제미나이도 제공하더라고요. 네, 라이브라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음성 인식하고 합성은 요거는 제 생각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까 얘기했던 스피치를 투 텍스트로 하는 인식과 그다음에 텍스트를 투 스피치로 하는 합성. 네, 요거를 하는 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고 요 밑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예, 요즘에 뭐 워낙 다 잘 돼 있으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마 회의하실 때 요즘에 대부분 되게 많은 회의 기록 앱들 쓰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글 미트를 쓰면 이제 제미나이를 쓰고 지금 얘도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다 딕테이션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해서 쭉 되고 그 내용들을 서머라이징까지 그러니까 그 정리까지 해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보면 대부분 이제 그런 기능들에 네. 이 뭔가 정리까지를 다 해서 회의 끝나고 나면 회의록을 이제 거의 물론 이제 로한 버전이긴 하지만 조금만 손보면 될 수 있게 회의록들이 다 작성이 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뭐 저는 제미나이 그러니까 구글 미트랑 제미나이 그때는 쓰고 그다음에 티로 뭐 이런 거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이제 취향 따라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의할 때는 이런 STT, TTS 기능이 너무 이제 잘 네, 활용이 되고 있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네, 음성 인식, 합성, 뭐 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 모델 자체를 구현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한국어로도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한국어로도 네, 잘 답변을 한다. 어제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토커나이제이션 얘기할 때 한국어가 그렇게 토큰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뭔가 답변하는 것도 성능이 잘 안 나오기 마련인데 이제는 네, 인프라도 워낙 좋아지고 다들 한국어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지고 많이들 손을 봐줘서 지금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음성 리소스, 코그니티브 서비스 리소스. 예, 여기에도 똑같아요. 예, 아까 전에 우리가 컴퓨터 비전이나 커스텀 비전이나 뭐 이런 페이스 뭐 이런 전체 기능들을 통틀어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비전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커그니티브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API랑 SDK를 제공하는 여기도 똑같아요. 음성 기준에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당연히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STT, TTS 아니면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예, 간단하게 API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음성 서비스를 통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아까랑 뭐 비슷하죠. 추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하려고 해요. 이 리소스에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요금 및 청구 관리. 그러니까 이 전체 서비스를 관리하는 개념이 커그니티브 서비스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리소스를 쓸 때. 자, 그 다음에 음성 서비스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메일 메시지 제목을 소리내어 읽는 거.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는 거니까 TTS, 텍스트 투 스피치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음성 번역. 자, 음성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문서를 번역을 하고 텍스트 변환과 음성 간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스피치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를 만약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라는 건 서비스들을 연계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말할 때 일단 들어가는 건 STT 이걸 텍스트로 변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변환한 걸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번역을 해줘야 되겠죠. 번역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을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번역된 텍스트를 다시 어떻게 해요? TTS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되게 좀 절차가 복잡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커그니티브 서비스와 같은 간단하게 API를 가지고 이거저거 서비스 끌어다가 조합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어렵지 않다는 과거보다는 쉽다라는 겁니다. 번역 시작하고 뭐 트랜슬레이터랑 스피치 관련된 애저 리소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요거는 있어요. 자, 제가 하이라이트 쳐둔 게 하나의 언어와 여러 개 대상 언어를 지정하여 원본 문서를 동시에 여러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 함정 문제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언어로 번역할 때마다 그때마다 원본 문서를 계속해서 입력하고 그거의 언어 하나, 그거의 언어 하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국어로 된 문서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트랜스레이터라는 서비스는 한국어 하나만 주고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되는데 간혹 문제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예시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하지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집어넣으면 당연히 지정해둔 언어 그대로 트랜슬레이션이 돼요. 음. 욕설 필터링이랑 선택적 번역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스피치 서비스를 통한 음성 번역, STT, TTS,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이거는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 마이크에서 영어 입력을 받아 힌디어로 실시간 텍스트 기반 전사를 생성해야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입력을 받아서 결국 텍스트로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는 번역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요? 언어도 아니고 스피치. 받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딱 보고 마이크에서 영어 입력을 받아서 힌디어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트랜슬레이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트랜슬레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거를 스페인어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네, 단일 호출을 시행을 하죠. 시작 언어인 from에다가 에스파냐, 대상 언어인 to에 잉글리시와 또 다른 to에 프랑스를 지정합니다.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밑에 보면 서비스에 대한 호출을 두 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단일 호출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화형 AI 모델 만들기. 이것도 이게 사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점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화형 AI 모델을 만드는 건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복잡해요. 자,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볼까요? 아까 내가 텍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뭐 음성으로 입력하는 모델은 따로 있다 쳐요. 따로 있다 쳐서 그래서 음성을 얘기를 하면 텍스트로 변하는 돼요. 그런데 그 텍스트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 일단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토커나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토커나이제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토커나이제이션 한 것들을 내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고객의 어떤 인텐트 이런 거랑 부합하는지를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동시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즉 엔티티들을 어떻게 해요? 긁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키프레이즈도 동시에 걷어와야 돼요. 그죠?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의 의도에 맞다라고 판단이 그때 되고 그거에 맞는 리스판스를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호출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텍스트로 출력을 해요. 그제서야. 그러면 그 텍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스피치 모델을 써서 답변이 출력되게 한다. 지금 이 과정만 들어도 사실 되게 뭐가 되게 많죠. 그냥 이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이 모델 자체를 빌드업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과정들을 조금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간소화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종류의 이런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가능한 모델들을 제공을 해요. 마치 우리가 GPT-4 옴니냐, GPT-4냐, GPT 3.5냐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 두는 거죠. 사용자가 쉽게 만들 수 있게.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제처럼 이제 1시간, 1시까지 점심을 하고 어, 올 거예요. 올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이후로는 뭐 그럴 시간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어제 로그인이랑 이런 거 회원가입 하신 분들 다시 한번 체크 꼭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험과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거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 어 어제 그 상호님 어제 맥 쓰셔가지고 이거 앱 깔고 다시 해보셨는데 되셨는지를 제가 어저께 답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맥 아, 예. 쓰시는 분들, 네, 네네. 계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리모트 데스크탑은 이제 없는 것 같고, 아, 윈도우즈 앱이라고 뭐 따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 것 같아요. 뭔지는 네네.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네. 그거를 설치를 했는데, 네. 뭐, 설치해서 뭐 해야 하는 게 있나요? 딱 여기까지만 이제, 원래는 그거를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리모트 앱으로만 그냥 설치를 하고 나면 바로 돌아갔었는데, 지금 네, 만약에 그게 안 돌아간다고 하면 그 앱에다가 아마 그 시험 앱을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 제가 그 상호님 있잖아요. 안 네, 그래도 어제 그 상호님 예시가 있어서 어제 그 김현민, 그러니까 시험 이제 감독하실 김현민 차장님하고 어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차선책으로 아마 오늘 시험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냥 VM, 별도 환경에 들어가서 하실 것 같아요. 시험 자체를. 아, 아, 네네. 그래서 네, 그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전체 VM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어제 들은 사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한 가지만 더,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나중에 뭐 시험 칠 때쯤에 그 코드를 제공해 주시는 방식으로 가나요? 그게 아마 VM 돌리게 되면 바우처를 드리지 않아도 그 VM 각각에 해당하는 아이디, 그러니까 연결 링크를 드릴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네네. 글로 들어오시면 그냥 아마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식사 전에 난 이건 밥 먹기 전에 꼭 죽어도 물어봐야겠다. 있으실까요? 아, 우리 너무 조용해. 네. 좋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식사 후에 마지막 오후 타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